이제 열기관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열기관에서는 무엇을 이용하냐면 순환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열기관은 연력학적 개인데 이 연력학적 개가 외부와 열과 일을 교환하면서 이제 상태가 변합니다. 이게 이제 연력학적 과정이죠. 그런데 그 상태가 한 바퀴 돌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순환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기관은 무엇입니까? 네, 열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서 일을 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든 기계인데 이때 열기관에 동작물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력학적 개입니다. 그 연력학적 개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이 동작물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열기관에서는 동작물질이 고열원에서 열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열원으로 전달하는데 그 열에너지가 저절로 저열원으로 갑니다. 그때 동작물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열에너지의 일부가 일로 바뀌게 그렇게 만든 기계가 열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때 열기관의 순환 과정이란 무엇이냐면 열기관은 몇 단계의 연력학적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원래의 연력학적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거 이것을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순환 과정의 한 과정을 돌아가면 그 연력학적 개의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상태가 똑같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전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한 순환 과정 뒤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냐면 델타 E가 됩니다. 그래서 한 순환 과정에서 받아들인 전체 열을 Q이고 한 E를 W라고 하면 그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니까 이게 0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일은 무엇과 같냐면 받아들인 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열이 받아들인 열은 플러스고 그 다음에 저열원으로 내보낸 열은 마이너스여서 그 두 개를 합한 거 이게 이제 Q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 과정을 PV 도표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저 꼭대기에서 시작했다면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 때 그때 순환 과정이 이것처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V1에서 V2로 가서 V3로 갔다가 다시 수축을 해서 V4, V1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순환 과정에서는 우리 한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일이 그래프의 밑에 넓이였죠. 근데 여기에서 팽창하고 있는 동안에 한 일, 요거는 어떻게 했냐?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일이 0보다 큽니다. 이거는 연력학적 개가 외부에 일을 해준 거죠. 근데 수축하면서 한 일, 수축하면서 한 것은 이 아래쪽이겠죠? 아래쪽.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음수가 됩니다. 부피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팽창하면서 한 일에서 수축한 일에서 한 일을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수축하면서 한 일은 마이너스니까 나머지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W라고 하면 이 W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W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번의 순환 과정 뒤에 이 열기관이 한 일은 0보다 커서 열기관이 외부에 일을 하는 그런 순환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PV 도표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진행된 그런 순환 과정입니다. 근데 어떤 순환 과정도 있을 수가 있냐면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V1에서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 요때 처음 갈 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처음 갈 때 자, 여기서는 요렇게 하는 건 지금 수축했죠. 수축한 경우에는 0보다 한 일이 0보다 작죠. 근데 팽창한 동안은 0보다 크니까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작은 놈이 더 크죠. 그래서 이때 한 일, 요 두 개를 합한 한 일은 어떻게 되냐? 이게 0보다 작겠습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순환 과정은 어떤 경우냐면 열기관이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그런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열기관의 동작 원리를 보도록 하겠어요. 이런 순환 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기관이라고 부르고 아까 그 반대 거는 냉동기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기관의 경우는 외부로 일을 하는 것이고 냉동기관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일을 받는 것입니다. 외부로 일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요. 고열원이 있고 저열원이 있다면 이때 저 동그라미 표가 이제 동작 물질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자, 저 온도가 TH로 높은 곳입니다. 고열원. 이 열기관은 높은 온도 TH인 고열원에서 열을 어떠냐? QH만큼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흡수한 열 중에서 일부인 QC가 저열원으로 저절로 흘러나갑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뭐가 되냐면 두 개 합한 거. 자, QH는 0보다 크고 QC는 0보다 작으니까 그 두 개 합한 게 이 W인데 이만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QH는 0보다 크고 QC는 0보다 작지만 QH의 크기가 QC의 크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때 일은 어떻게 됩니까? 일은 0보다 크죠. 그러면 우리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열기관의 효율을 계산하는데, 자,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 열기관으로 들어온 열, 투입된 에너지는 무엇이냐면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이 되겠어요. 그 QH입니다. 그리고 이 열기관에서 한 일, 이 W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 한 일은 W는 QH 더하기 QC라고 했죠. QC. 그러면 효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온 열에 비해서, 흡수한 열에 비해서 한 일이 얼마만큼인가 하는 게 효율이겠죠. 그래서 효율을 입실론으로 표시하면 QH분의 W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W는 QH 더하기 QC니까 이게 이제 효율인데 이놈은 어떻게 되냐? 이놈은 항상 1보다 작습니다. 1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QC가 0이어야지만 일이 되죠. 근데 QC가 0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1보다 작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 열기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 역학적 에너지로 바꿀 때 받은 열 100%를 절대로 역학적 에너지로 바꿀 수가 없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 14강에서 얘기할 열역학 제2법칙과 이것이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 냉동기관을 보겠습니다. 냉동기관은 뭐냐? 열의 흐름이 반대입니다. 저열원에서 열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고열원으로 열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부터 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일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열을 저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기관은 어떠냐? 낮은 온도인 저열원에서 열 QC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냉동기관은 외부에서 일을 받습니다. 외부에서 한 일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고열원인 TH로 QH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한 일은 역시 QH 더하기 QC겠죠. 근데 이때 QH는 어떻게 했냐? 방출하니까 0보다 작죠. QC는 흡수하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했는데 크기는 QH가 더 크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음수인 QH가 더 커서 열은 0보다 작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냉동기관에서는 외부에서부터 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럴 때는 냉동기관에서는 아까 열기관에서는 우리가 효율이라고 했는데 냉동기관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효율이 나쁠수록 효율이 나쁠수록 좋은 냉동기관이 되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냉동기관에서 열을 제거합니다. 제거한 게 얼마만큼이냐면 QH죠. 근데 어떻습니까? 받은 일은 얼마냐면 두 개 더한 거죠. QH 더하기 QC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받은 일, 많이 일을 받을수록 이 냉동기관이 좋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비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외부로 방출한 열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받은 일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데 이게 어쩌면 0이 됩니까? 외부로 방출한 열이 내가 흡수한 열을 그대로 다 방출하면 0이 되겠어요. 이게 가장 좋은 냉동기관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열은 전부 다 방출하면.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W가 작고 QH가 클수록, 즉 비효율이 0이면 작을수록 좋은 냉동기관인데 이 냉동기관이 절대로 비효율이 0%인 냉동기관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열역학 제2법칙을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열기관의 효율이 우리 어떻습니까? 100%인 열기관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리학이 아직 완벽하게 발달하지 못해서 이상적인 동작 물질을 찾지 못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제작비가 너무 비싸서 이런 것들이 답일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은 열기관의 효율이 절대로 100%일 수 없는 이유는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저절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열역학 제2법칙을 얘기해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기관의 효율이 100%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열역학 제2법칙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기관과 냉동기관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이렇습니다. 열기관은 뭐였어요? 스스로는 일을 하지 못하고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저절로 이동해버려서 쓸모없는 에너지가 되는데 이 열에너지를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였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한 것이었냐면 열기관이 발명되면서 우리 사실은 노예층이라든가 하층 계급이 꼭 필요했던 일은 뭐였냐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일을 해서 뭔가를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이 다 해야지 됐죠. 그래서 하층 계급에서 바로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일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 할 수 있게 됐습니까? 기계가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사람한테 그걸 떠맡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열기관의 발명과 직접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냉동기관은 어떻습니까? 냉동기관의 발명으로 우리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하면서 우리 생활이 훨씬 더 안락하고 윤택하게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